MBN 정광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경제 현안을 좀 여쭙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로 전망되면서 한국 경제 이른바 이 디플레이션 논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디플레이션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자영업자나 가게, 청년 실업자들이 IMF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제적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데 어떠한 해법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한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저성장 저물가의 쇠락길로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일본이나 유럽처럼 돈풀기나 또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대출자들의 부담 덜어주기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1%대의 그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도 디플레이션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고, 또 실제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대의 과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그것이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돈 풀기와 관련해서 작년에 한 46조 원 규모의 재정 금융 패키지 정책 패키지를 추진을 했고, 또 올해 예산도 최대한 이렇게 확장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 또 상반기에 그런 어떤 조기 좀 재정을 이렇게 실시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조기에 집행을 하고 이렇게 확대 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노력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어떤 저성장, 이것을 이 퇴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있는 대로 구조개혁하고 잠재 성장률에 넘는 그런 어떤 경제 활력을 이루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아까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그런 데에 집중을 해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거기에는 또 내수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제가 망라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 안 드려도, 그런 어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어떻게 역동적으로 경제를 만들고, 또 균형 잡힌 내수와 수출 이런 게 다 균형이 잡혀서 온기가 돌게 하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올해 아주 모든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실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3.8%로 정부는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대신 정부 혼자 뛰어서는 안 되고 이걸 위해서 같이 좀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함께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거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데일리안 최용민 기자. 네, 데일리안 최용민 기자입니다. 저는 노동 문제와 연금 개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제안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이 노사 양측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지만 올해 3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가 선거 없는 해로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집권자로서 어떻게 이를 돌파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정부가 공무원 연금과 함께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당의 반발로 하루 만에 발을 뺀 적이 있습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비정규직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비정규직은 그 열심히 그 고생해서 일하고도 정규직의 한 3분의 2 수준 정도의 월급밖에 못 받고 또 이 막상 또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해서 가슴 졸이게 되고 이런 참 어려운 반드시 이거 풀어내야 되는 그런 그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불합리한 그 차별 그런 그 임금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사회 그 안전망의 보호를 계속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일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서로 의견이 달라서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노사정위원회의 대표들께서 뭔가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자세를 그분들이 갖고 있고 또 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하지 않고는 정말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없다는 이런 인식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그 사회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마당에서 같이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뭔가 합의를 도출하고 또 서로 윈윈하는 그런 그 안이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정부로서는 원활하게 이런 논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좀 잘 돼야 되겠죠, 이거. 그리고 또 사학연금과 또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이거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그게 잘못 이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때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그 직역의 그 특수성이라든가 또 그 연금의 어떤 재정 건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또 관련 기관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좀 하나하나 차분차분 이렇게 그 검토를 해 나갈 또 추후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 기자 궁금증 풀리셨는지요?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 윤태형 기자. 뉴스원 윤태영 기자입니다. 통진당 해산 판결과 우리 사회의 이념 논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이라는 한 정당이 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보수 진영에서는 종북 세력을 척결한 박근혜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측에서는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사법 탄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을 것인지 대통령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시고 이를 홍보수석을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이제 통진당 해산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 통진단 해산 그 결정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그 생각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그 어떤 그 진보 보수 간에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또 뭐 어떤 의견을 교환하면서 또 조화롭게 이렇게 가는 이런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런 그 노력도 어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분단된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그 시장 경제라는 이런 그 헌법 가치를 실천을 하면서 북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했습니다. 이거가 우리가 지켜온 그 가치거든요. 우리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은 아직도 그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남북이 지금 대치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대화를 하는 노력은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 우리의 정체성과 또 그 정체성까지도 그 무시하고 북한을 그 어떤 추종하는 그런 세력 그거는 용납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 정부에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간 단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그 점이 있지만 또 어떤 지역 주민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긴 거나 또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위협을 받거나 좀 신변에 이래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권 문제와 또 주민들의 어떤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또 신변의 어떤 위협을 느끼는 것을 또 없애야 되는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그 관계 기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차례 좀 자제도 요청하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기자 손 들어주십시오. 예. 경향신문 이용욱 기자. 예. 경향신문 이용욱입니다.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전후 여러 차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말씀만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언론사 신년조사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답변이 60%가 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세월호 유족들의 면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소통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께서는 소통이 잘 된다고 여기시고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인식의 괴리가 문제의 출발인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통지수 100을 만점이라고 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점수가 낮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신지요? 연장선상에서 대통령께서 다른 생각을 하는 국민들과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귀 기울이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관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월호 이 유족 분들은 사실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진도도 내려가고 또 팽목항도 내려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쭉 얘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 뭐 얘기하다 막 제지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아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또 그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 그 면담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못 만났던 그 이유는 그 국회에서 이 법안이 이제 여야 간에 그 어떤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 끼어들어서 왈가왈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일을 복잡하게 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소통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 2년 동안도 그 이제 민생 현장이라든가 또는 뭐 정책 현장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직접 가서 정말 터놓고 전부 얘기도 듣고 의견도 듣고 제 생각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청와대로도 그런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이제 그분들의 얘기도 듣고 뭐 그렇게 해서 정말 활발한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정치권과는 그 여야의 그 뭐 지도자 이런 분들을 좀 청와대에 모셔서 좀 대화도 갖고 그럴 기회를 좀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좀 딱지를 맞았다 그러나 그 초청에 이제 그 초청을 거부하는 일도 몇 차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그 여야의 그 국회하고 더욱 좀 소통이 되고 또 여야 지도자들하고도 더 자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더욱 그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의 정윤섭 기자. 예, 연합뉴스 정윤석 기자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만 2년이 다 돼가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태행적인 과거사 인식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은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문신의 폭을 좁혀 놓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서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놔야지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한지, 만약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매우 일본으로서나 우리나라로서나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올해 어쨌든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양국이 좀 새로운 그 미래를 향한 새로운 그 출발을 하는 그런 계기가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그 또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는 없는데, 정상회담을 하려면 이것이 정상회담을 해서 좀 의미가 있고 또 그거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정상회담이 돼야지, 과거에 보면 정상회담 해갖고 오히려 그 기대는 부풀었는데 또 오히려 관계를 후퇴하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냐, 이 중요한 해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준비를 여건을 잘 만들어서 성공적인 또 의미가 있는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정상회담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어떤 자세 전환, 이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장급 협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뭔가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 여건이 충분히 좀 이렇게 조성이 안 돼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높으셔서 이게 조기에 어떤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영구 미제로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무거운 역사의 짐이 될 것이다. 그분들이 생존에 계시는 동안 이 문제를 잘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일본으로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에이펙에서 작년에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 그러면 이 공식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잘해서 좀 좋은 안을 도출해 내도록 그 양국의 총리와 또 제가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잘 좀 실무진들을 독려하자, 그렇게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도 사실은 뭐 아직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참
그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이런 그 협의를 올해도 적극적으로 그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 또 합의안이 나와도 이게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그 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도 맞고 또 국제 사회도 어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어떤 안이 도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질문하실 기자